그 사찰도 한번 터질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그 문제가 왜 터져야 되냐면 전 터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네. 악랄한 블랙리스트. 왜냐하면 이명박을 비판하는 자들은 네. 분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그냥 막론하고 블랙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찰을 하는 겁니다. 네, 이명박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캐고 있는 검찰 수사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자 여러 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는 바로 KB 한마음 대표였던 김종익 씨인데요. 이 김종익 씨의 변호인이었던 최강욱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일단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 아마 그 좀 기억에서 잊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예. 간단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KB 한마음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예, 거기에 예. 국민은행 출신 김종익이라는 분이 사장이셨는데 네. 이분 고향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회사에 들이닥쳐서 회사에 있는 모든 장부를 압수해 갑니다. 예. 불법적인 압수수색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당신 블로그에다가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느냐. 알고 있는 정치인을 대라. 네. 촛불 집회에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광우병 시위로 촛불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에 내부적으로 지시를 한 게 촛불 집회 자금을 댄 사람을 찾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별동대 내지 특공대가 움직인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대표이사직에서도 쫓겨나고 주식 지분도 회사 4분의 75%를 갖고 있는 대주주였는데 다 네. 포기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도피를 하게 만듭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이분한테 불기소 처분을 해서 이게 네. 헌법 소원을 저희가 냈고요. 그 예.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명백히 수사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후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소위 꼬리 자르기로 일관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증거인멸, 디가우징이 이제 벌어지는 게 바로 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서 디가우징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총리실에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밝혀지죠. 네. 총리실에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그 증거인멸 차원에서 파괴해버리는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모두 폭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자들 회유 공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게 네. 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당시 총리실 직원들한테 청와대가 회유하는 차원에서 돈이 전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결국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총리실 직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네. 내지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오간 것 같다.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오갔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우리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천만 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리실의 고위직 1급 공무원이었던 유충열 씨가 와가지고 관봉 5천만 원을 주면서 네. 회유를 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자기한테 준 사람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장성명 씨였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장진수 씨가 다 세상에 알렸고. 예. 그래서 이제 관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 용어 자체도 처음 알았고. 맞아요. 예. 예, 한국은행 띠지로 있는 이런 돈이 있구나. 이런 것도 처음 알았고. 당시에 이제 야당 이해찬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그거는 청와대에서 쓰는 돈일 때 예. 관봉으로 한국은행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 일부 하셨는데 그냥 묻혀버렸고요. 당시만 해도 이게 국정원 특활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관봉까지는 나오는데 그 관봉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결국은 못 밝혀낸 건데. 그랬었죠. 그 뭐 그때 유명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유충열 씨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주신 돈이다라는 아주 황당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한국은행 출고된 상태는 5천만 원 다발을 비닐로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게 관봉인데. 글쎄 말씀입니다. 한국은행 장인어른이 한국은행 총재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예. 아무튼 그 출처가 안 밝혀진 요번에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진무 당시 민정 2 비서관이 국정원한테 받은 돈이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건데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당시에 그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만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장진수 씨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계속 회유를 한 사람은 최종석 행정관이 제일 횟수가 많았었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시스템이나 그 사람들의 업무 분장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 디가우징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성명 씨는 법대는 나왔지만 행정고시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었고요. 그 민정수석실 안에 법률 전문가들이 파견된 검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데 네. 그때도 저는 분명히 이거는 김진모 비서관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요. 네네. 김진모 씨도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자마자 검사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입막음 내지는 그 공로에 대한 보상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더 이상 불붙지 않게 하라는 특수 임무를 이분들이 받은 게 아닐까. 네. 저는 솔직히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김진모 검사는 과거에 국정원 파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이래서 김진모가 등장하는구나라는 게 제 네. 나름대로는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퍼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당시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었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신문들이 다 청와대를 주목하고 있었고 MB를 주목하고 있었고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기사의 제목이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특종을 했죠. 원충현 수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VIP 지시사항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숱하게 언급이 됐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그때 마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다 묻혀버렸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즘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니 예. 그렇다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알고 있는 당시에 그 진경락이라는 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팀장 기획총괄과장이었죠. 총괄과장. 네. 예. 진경락 같은 경우에는 수감 중에 여당에다가 자기에게 전국구 비례 7번을 달라. 네. 여당으로 번호까지 정해서 아예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기 입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었고 장진수 주무관은 온갖 자리를 주고 무슨 뭐 현대자동차에 주식시켜주겠다, 뭐 대기업에 전무로 보내주겠다라는 네. 얘기들을 막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회의를 과정에서 했었죠. 예. 네, 돈이 오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또 임태희 비서실장도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준 거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게 돈을 줬죠. 2010년 추석 때였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 분명히 어디선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김진모 비서관이 의미 있는 진술을 했어요. 실질심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돈을 자기가 5천만 원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이 돈을 장성명 비서관에게 주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풀려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과거에 이 관련됐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예. 검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 같던데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진모 비서관이 요번에 네네. 예. 어떻게 해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그 윗분의 지시를 받아서 네. 국정원에 가서 내가 돈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돈을 장성명 그 비서관에게 준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원래 진술은 그 윗분의 지시대로 나는 다시 갖다 전달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야, 너 저희 가면은 돈 줄 거니까 받아와.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정원 파견 경험이 있으니까 국정원 아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네. 원래 돈 받아오라고 시켰던 사람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다. 아, 윗분한테. 네네. 네. 그러면 거기에 김진모 씨가 얘기하는 윗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구속되면서도 이름을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네. 그 지금 뭐 잊어버렸다고 했다나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후배들 앞에서 하면서 감춰야 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딱 두 사람뿐이거든요. 누굽니까?
권재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하고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직계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네. 예, 그러면 로도 그렇고 예. 검찰 김진모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그 윗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을 밝혔다고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나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 네, 그 청와대 시스템을 알거나 수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게 민정수석이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말을 하지 않고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뭐 이랬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은 그 윗분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 먼저 말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또 다른 어떤 그 정황이라든지 나름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 뭐 근거야 뭐 제가 말하는 거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네,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검찰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보면 네, 그 수사 기록에 당시에 검찰이 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다가 중단된 흔적이 도처에 나옵니다. 좀 풀어주시죠. 어떤 말씀이세요? 수사 기록이 A4지로 한 15박스 10만 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다 보면요. 네.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뭐냐면 기소를 하면서 네, 조금 의혹이 생기거나 뭐 저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고 제출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아니 조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왜 재판에 내지를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에 이제 제가 기록을 입수했을 때 그렇게 빼버린 증거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의외로 보니까 많이 빼지를 않고 그거는 이제 그 검찰이 매겨놓은 일련 번호하고 법원에 접수된 후에 매겨진 일련 번호가 약간 차이가 나는 데서 발견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많이 빼지를 않고 거의 다 있었어요. 민감한 얘기들도.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수사팀장, 네. 그 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변호사하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뒤에 기자분들이 만나서 취재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었고, 네. 그렇지만 위에서 워낙 눌러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거는 최대한 법원에 빼지 않고 다 넘기려고 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의 나름의 변명입니다. 기소는 못했지만 기록은 남겼다 이런 이야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죠. 예, 다 밝혀내서 기소하기까지는 못했지만, 예,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 했던 것들 또 단서로 나와서 충분히 했을 만한 일들에 대한 자료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다. 여기서 위에서 눌렀다는 건 청와대를 뜻하는 거죠? 뭐 청와대건 법무부건 검찰총장이건 하여튼 그 수사팀의 위쪽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는 절대 덮일 수 없는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당시에 이 총리실 그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이 2번이 구성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2차례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검사들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그 검사들은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또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사찰도 한번 터질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그 문제가 왜 터져야 되냐면 전 터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악랄한 블랙리스트. 왜냐하면 이명박을 비판하는 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그냥 블랙리스트 막론하고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멤버들 다 영포 라인이거든요. 영포 라인들. 영일 포항.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 라인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정권을 호위한다고 그런 짓들을 벌였는데, 근데 그런 짓만 했을 또 다행이에요. 그런 자들이 또 뭘 했냐면 각종 공공기관에다가 이권 청탁, 인사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 또 사찰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쫓아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깡패 악당, 무슨 불안당 정권이죠. 그걸 묵인한 사람이 묵인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자들이 이제 좌파 세력을 척결한다고 믿고 이제 그런 힘을 실어준 거죠.
아니 정세현 의원이 좌파 세력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명박 전 아니 대통령 자기를 비판하면 다 좌파 세력이죠. 비판하면 다 좌파 세력으로 몰았다. 그러면 여기서 터지면은 특활비도 터지겠지만 엄청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수석했던 사람들 또 그 당시 뭐 노동비서관이 이제 공직윤리주의관실 지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또 문제될 걸요. 그때 엉터리를 수사했잖아요. 완전 엉터리였죠. 뭐 호텔에서 불러서 30분간 수사하고 컴퓨터는 미리 다 디가우징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예. 네. 그리고 또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 사람들 이제 재판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겠어요. 그 변호사 비용으로 갔다는 얘기도 많이 그 당시에 많이 돌았어요.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KB 한마음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예, 거기에 예. 국민은행 출신 김종익이라는 분이 사장이셨는데 네. 이분 고향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회사에 들이닥쳐서 회사에 있는 모든 장부를 압수해 갑니다. 예. 불법적인 압수수색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당신 블로그에다가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느냐. 알고 있는 정치인을 대라. 네. 촛불 집회에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광우병 시위로 촛불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에 내부적으로 지시를 한 게 촛불 집회에 자금을 댄 사람을 찾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별동대 내지 특공대가 움직인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대표이사직에서도 쫓겨나고 주식 지분도 회사 4분의 75%를 갖고 있는 대주주였는데 다 네. 포기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도피를 하게 만듭니다. 야.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이분한테 불기소 처분을 해서 예.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우리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천만 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리실의 고위직 1급 공무원이었던 유충열 씨가 와가지고 관봉 5천만 원을 주면서 예. 회유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자기한테 준 사람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장성명 씨였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장진수 씨가 다 세상에 알렸고. 예. 그래서 이제 관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 용어 자체도 처음 알았고. 맞아요. 예. 예, 한국은행 띠지로 있는 이런 돈이 있구나. 이런 것도 처음 알았고. 당시에 이제 야당 이해찬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그거는 청와대에서 쓰는 돈일 때 예. 관봉으로 한국은행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 일부 하셨는데 그냥 묻혀버렸고요. 당시만 해도 이게 국정원 특활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관봉까지는 나오는데 그 관봉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결국은 못 밝혀낸 건데. 그랬었죠. 그 뭐 그때 유명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유충열 씨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주신 돈이다라는 아주 황당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한국은행 출고된 상태는 5천만 원 다발을 비닐로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게 관봉인데. 글쎄 맞습니다. 한국은행 장인어른이 한국은행 총재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예. 아무튼 그 출처가 안 밝혀진 요번에 지금 검찰 수사 헌법 소원을 저희가 냈고요. 그 예.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명백히 수사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후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소위 꼬리 자르기로 일관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증거인멸, 디가우징이 이제 벌어지는 게 바로 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서 디가우징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총리실에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밝혀지죠. 네. 총리실에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그 증거인멸 차원에서 파괴해버리는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모두 폭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자들 회유 공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이 네.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당시 총리실 직원들한테 청와대가 회유하는 차원에서 돈이 전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결국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총리실 직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네. 내지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오간 것 같다.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오갔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김진무 당시 민정 2 비서관이 국정원한테 받은 돈이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건데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당시에 그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만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장진수 씨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계속 회유를 한 사람은 최종석 행정관이 제일 횟수가 많았었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시스템이나 그 사람들의 업무 분장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 디가우징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성명 씨는 법대는 나왔지만 행정고시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었고요. 그 민정수석실 안에 법률 전문가들이 파견된 검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데 네. 그때도 저는 분명히 이거는 김진모 비서관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요. 네네. 김진모 씨도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자마자 검사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입막음 내지는 그 공로에 대한 보상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더 이상 불붙지 않게 하라는 특수 임무를 이분들이 받은 게 아닐까. 네. 저는 솔직히 강력하게 그 사찰도 한번 터질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그 문제가 왜 터져야 되냐면 전 터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네. 악랄한 블랙리스트. 왜냐하면 이명박을 비판하는 자들은 네. 분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그냥 막론하고 블랙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찰을 하는 겁니다. 네, 이명박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캐고 있는 검찰 수사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자 여러 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는 바로 KB 한마음 대표였던 김종익 씨인데요. 이 김종익 씨의 변호인이었던 최강욱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일단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 아마 그 좀 기억에서 잊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